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이름 없이 홀로 잠든 호국 영웅들이 많은데요. 국방부에서 이분들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유해 발굴 사업을 지난 2000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효령면 장기리에서 한 달 동안 진행된 유해 발굴 작업이 어제 마무리됐는데요. 이 현장에서는 완전 유해 1구와 부분 유해 5구, 유품 133종이 발굴됐습니다. 수습된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감식소에서 정밀 감식이 이루어진 후에 신원이 확인되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비율이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방부는 한 분이라도 더 신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유가족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 땅속에 잠든 전우를 찾는 일은 그야말로 모래사장의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모쪼록 선배 전우들을 찾는 우리 장병들의 노력과 정성이 호국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로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의 첫날 6월 1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안동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최대 20mm의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 소식이 있어 현재 구름은 많지만 낮에는 계속해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 안동은 기온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는데요. 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서 26도 안팎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요. 비가 내린 이후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낙동강 상류 수위 변화로 3년간 열리지 못했던 안동 청보리밭 축제가 안동시 도산면 의촌리 일대에서 내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청보리밭은 안동 도산서원 건너편 마을에 축구장 100개 규모인 30만 제곱미터 9만 평이 조성됐고 대형 조형물도 곳곳에 설치됐는데요. 모레 전국 사진 촬영대회를 비롯해 각종 공연과 체험과 함께 마을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당 등이 운영되고요. 특히 조선시대 과거 시험이 치러졌던 도산서원 시사단에서도 청보리 물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안동이 수변 공간을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또 하나의 사례로서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흐린 하늘에 비 소식으로 6월을 시작합니다. 오늘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종일 내렸다 그쳐다를 반복하다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되는데 내일 기온 크게 오르겠고요. 모레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인 동서트레일 울진군 시범 구간이 오늘 개통됩니다. 울진군 근남면 한티제 정상에서 오늘 개통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 동서트레일은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 849km의 장거리를 한반도를 횡단해서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이고요. 경북 구간이 275km로 전체 32%, 대상 시도 중 가장 긴 구간입니다. 이번에 최동단인 울진 구간 중 시범 구간 20km를 우선 준공하는 건데요. 경북도는 시범 구간이 우선 개통되면서 울진이 동서트레일의 최동단 시작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지난해 봄 대형 산불 피해로 침체돼 있는 지역사회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장거리 숲길 기반 문화자원과 연계해서 산림 힐링 명소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5도 낮은 20.5도, 습도는 76%입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 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이 불며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의 불법을 근절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울릉군과 울릉경찰서, 울릉119 안전센터 등은 지난 30일부터 성수기에 울릉을 찾는 관광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하고자 불법 숙박 행위 합동 단속에 들어갔는데요. 주요 단속 대상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블로그,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용 의심 여부를 조사합니다. 단속은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 울릉군과 경찰 등은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울릉군 관계자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달라며 깨끗한 숙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지난달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한 데 이어서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오늘부터 대부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됩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또 계속 유지해 나갈 부분은 무엇인지 대구시와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서 오늘부터 방역 부문에서 많은 점들이 달라지는데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방역 현장에서 헌신하신 의료진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확진자 격리 부분입니다. 기존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이 됩니다. 네. 하지만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7일간 격리를 권고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병원급 이상과 요양시설 등 입소용 감염 취약시설만 당분간 착용을 유지하고 의원이나 약국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종사자 같은 경우에 PCR 선제검사가 권고로 전환되고 접촉 대면 면회 시에는 취식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3일차에 권고되었던 PCR 검사도 권고가 종료되고요. 예. 그리고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입원 치료비, 그리고 백신, 그리고 치료제, 격리 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라든지 유급 휴가비 등은 방역 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무적인 부분이 이제 권고로 전환된 부분이 많습니다. 의료 대응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의료 대응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우리 대구에는 15개소가 있는데요.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그리고 재택의료 지원도 지금과 같이 유지되겠습니다. 예.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32개 팀 191명이 전담 대응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발생 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을 통해서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상 운영도 중증 환자 입원 병상이 46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고요. 병상 배정 없이 자율 입원이 가능한 자율 입원 병상도 한 1,500병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제 처방 약국도 현재 한 138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70개소로 확대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 그리고 의사의 접종 공고를 받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추가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을 해주셨는데요. 별반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진이 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확진 통보를 받은 분들은 격리 통보를 하지 않고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서 한 5일간 병가라든지 휴가 등을 이용해서 자택에 머무르시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네.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개인 위생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다른 가족분들과 격리돼서 그렇죠. 생활을 하고 식사도 가능한 한 혼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발열이라든지 기침, 근육통 등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격리 의무는 없지만 권고를 바뀐 것 외에는 주의사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자, 지금은 이제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지만 상황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단계가 상향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오고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대구시도 단계별 대응을 준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연결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인 경북대병원 알레르기 감염내과의 김신우 교수 연결해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종식선언. 이게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병독성이 약한 상황으로 되고 있고 치료가 좀 진보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방접종이나 다른 사람들의 면역 획득성이 있고 사망자가 급감하니까 일상생활로 가더라도 치명적인 질환으로 보지는 않아도 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고령 면역 저하자 분들에게는 아직 사망자도 있고 중환자실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예. 너무 안심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여전히 지금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최근에 또 국내에 약 2만 명 정도 발생하잖아요. 네. 대구시도 한 3,400까지 떨어졌다가 한 1,000명 발생을 최근에 하고 있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중국의 유행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서 이렇게 유행의 규모가 커지면 약하신 분들이 중증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대구시에서 의료기관과 장기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독려 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외에 교수님 좀 추가로 필요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런 것들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분들 외에도 그분들을 돌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을 텐데 일반인이어서 이제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경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내 주변에 위험하신 분이 있고 고령자가 있으면 스스로 자율적인 방역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감염이 그렇죠. 되어서 그분들이 나쁜 결과를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자율 방역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자율적이지만 굉장히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데 방역이 완화된 게 이제 사망자와 중증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그만큼 약화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초기에 처음 우한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차 유행 때 사망률이 2.7% 정도까지 높았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0.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의 중요한 부분들은 오미크론이 이 치명률이 낮고 위중도가 낮아져서 이게 사실이고 그 안에서 하위 변이로 지금 XBB가 가장 우세종인데 네. 많은 동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많이 개선된 점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예방접종이나 악응 이후에 항체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졌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좀 훨씬 더 위중증이나 사망자가 줄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또 전파력이나 중증도를 높이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구시가 이런 것을 대비하고 국가도 대비 대책 같은 것들을 5월 11일 낸 것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의료 자원을 잘 배치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훈련 그리고 대응 시스템의 정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군인이 전쟁을 준비하듯이 새로운 큰 유행 더 이렇게 동력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의 등장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대구시의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름에서 지원단으로 되어 있듯이 네. 지자체에 지원을 하기 위한 그 단체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도와주고 조언하고 협력하고 교육하고 이런 역할을 했듯이 대구시를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네, 3년 4개월 만에 일상 회복입니다. 정말 코로나19 중심에 계셨던 분이신데 특히 대구는 초기에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 곳 아니겠습니까? 일상 회복을 맞는 소감이 정말 교수님 남다르시겠어요? 어떠십니까? 병원에서는 아직 코로나19 환자들이 있고 싸우고 있어서 끝난 기분은 아닌데요. 네. 그 예전보다 훨씬 나은 시기에 살고 있어서 아주 좋고 행복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게 뭐 개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듯이 숨은 노력을 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노고도 크십니다. 예, 감사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좀 당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코로나19 외에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 배려한 삶을 살면 코로나19도 이기고 다른 어떤 어려움도 다 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이 주간에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이 거리 공연을 하는 청춘 마이크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청춘 마이크는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무대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행사인데요. 어제 영남대학교 정문 앞 야외 공연장에서 열린 경상권 첫 번째 공연 청춘 정음에서는 대중음악, 국악, 브레이킹 댄스, 마임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공연을 주관한 예술마을 미나트홀의 하지훈 PM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악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께서 추임새를 하셔야 돼요. 헐시고 좋다 남원 성춘향이가 망고질색이란 말을 듣고 춘향을 보기 위해 내려가는디. 청춘정음이라는 말은요, 사실 그 훈민정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훈민정음에서는 백성들이 말하는 바른 소리라는 어떤 그런 의의를 잡고 있다면은 청춘들이 말하는 바른 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무대장을 만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뽑게 된 청년예술가 팀이 58팀입니다. 사실 20군데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하거든요. 공연을 할 때마다 장르별로 배분을 잘 해서 그 지역 시민들이 여러 장르들을 이렇게 두루 감상하면서 청년예술가들을 만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장소에서 보통 5팀에서 7팀 정도가 이렇게 묶여지게 되고요. 서로 예술적인 교류들도 하게 되고요. 콜라보 무대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 부산, 대구시까지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권역형에서 20군데 장소를 이제 3번씩 찾아가면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공연을 펼치고 교류하고 또 이제 시민들 만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각 지역별로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연 장소를 찾느라 많은 분들이 고생을 좀 했다고 하고요. 참여하는 청년 예술가가 58팀이나 되다 보니까 일정을 짜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맞네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 부분이 모두 해결된 상태라서 이제 좋은 공연을 선보일 일만 남았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음악가들과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앙상블 르보아의 대표이자 플루티스트인 양재관 씨와 부산에서 온 국악그룹 뜨락의 대표이자 소리를 하는 김다솜 씨를 차례로 만나보시죠. 클래식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 동요 앞으로를 편곡해서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존 루터라는 작곡가의 왈츠라는 곡을 공연을 했는데요. 발걸음 가벼운 오늘 같은 화창한 날씨, 산들한 바람에 어울리는 곡이어서 그 작품을 선택해서 공연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수 이선희 씨의 노래들을 메들리로 만들어 보아서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공연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장감이라는 게 좀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자리고 함께 웃는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현장감 있게 진행하면서 좀 더 연주에 즐겁게 임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무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유네스코를 저희가 이제 소재로 현대적인 그런 감성으로 또 창작을 해서 공연을 선보였는데요. 관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관객 참여형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아리랑 그리고 혼민정음, 판소리 이렇게 3가지의 곡을 들려드렸는데요. 관객들이 처음에는 박수만 치고 계시다가 국악에서는 얼씨구 좋다 이러한 추임새를 한다. 그거를 좀 가르쳐 드렸더니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추임새까지 변형해서 아주 많이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은 무대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공연을 좀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예술가가 있다면 그 예술가의 일정에 따라서 공연을 감상하는 것도 좀 재밌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네, 또 공연을 보는 동안은 휴대전화를 잠시 멀리하고 예술가의 무대에 집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취재 간 날도 관객들이 국악 추임새를 따라하고 또 브레이킹 댄스 때는 멋진 동작할 때마다 이렇게 손을 V자로 해서 흔들면서 환호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술가와 관객이 하나 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런 반응을 하면 또 예술가들은 더 흥이 나잖아요. 더 신이 나죠. 그래서 그렇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네. 이어서 공연을 즐긴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9살 도형준이라고 합니다. 코미디 마임쇼 같은 경우에 되게 제가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무대여서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고 카이코루의 비보이가 바로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장명숙입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상쾌해서 저희 애들과 영남대에 왔는데요. 너무 열정적인 연주와 공연을 보면서요. 박수도 치고 소통도 하면서 웃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너무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국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까이서 춘향전을 들으면서 같이 호응하고 예쁘다 하면서 반응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스트레스가 풀리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또 앞으로를 클래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아는 곡이 나오니까요. 부담 없이 편한 옷차림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공연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홍보에 좀 힘을 써주시고 캠퍼스에 나와서 가족끼리 볼 수 있는 공연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렇게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우리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여기 말고도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청춘정음 2번째 공연은 오늘 대구 서구 그린에이 광장에서 열리고요. 앞으로 20회 정도 공연이 남아있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예술마을 미나트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7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대구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 당시의 시대적 배경부터 짚어보고 이제야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유와 지난 70년 유족들이 보낸 시간, 앞으로 남은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950년이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6.25 전쟁이 벌어졌죠. 당시 국군이 인민군에게 계속 밀려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해 7월 경북 지역도 인민군에 의해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군과 경찰은 해방 이후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 그리고 보도연맹원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보도연맹은 1948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 좌익 전향자를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결성된 단체인데요. 네. 결국 적법한 절차 없이 처형을 시킨 거죠. 좌익 사상가, 활동가 또는 좌익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미리 파악해서 연행 또는 구금하고 목숨을 빼앗기까지 한 이 행위를 예비검속이라고 합니다. 예비검속이요? 네, 이 예비검속의 주된 대상이 바로 10월 항쟁 참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희생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발표한 대구 경북 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1950년 7월 초와 중순 사이 경산 코발트, 가창 골짜기, 칠곡 신동제, 볼리동 빨래터 등지에서 집단 살해됐는데요. 네. 10월 항쟁과 관련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10월 항쟁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이 광복 이후 최초의 민중 항쟁이죠. 네, 맞습니다. 1946년 9월 24일 대구에서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에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9월 30일 미군정의 식량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 400여 명이 쌀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졌는데요. 네. 10월 1일에 경찰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미군정의 식량 정책과 친일 경찰 중용 문제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고요. 2일부터는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미군정은 계엄령을 선포했고 130여 명이 목숨을 잃고 260여 명이 다쳤는데요. 대구의 봉기는 이후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남한 전역으로 번져서 그해 12월까지 시위가 지속됩니다. 네. 이 수천 명이 폭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검거가 됐는데 이들이 이후 희생자가 됐습니다. 이 10월 항쟁 참가자들은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가창골, 경산 코발트 광산 등지에서 적법 절차 없이 처형됐는데 이 경찰의 집단 처형 인원은 1,438명으로 추산됩니다. 예. 이 좌익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을 가입시켜서 정부가 만든 국민보도연맹원을 적법 절차 없이 처형한 사건도 벌어졌고요. 이 확인된 희생자 숫자만 4,934명, 대구는 99명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최소한 10만여 명이 학살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가창골이라는 지역명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 1950년 당시에 그 지역은 어떤 동네였나요? 이 골로 간다, 죽을 수도 있다는 속된 표현이죠. 이 어원을 알고 나면 쉽게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네. 이들이 끌려간 곳은 죽음 이후에도 은폐가 쉬운 골짜기였는데요. 가창골도 그 골짜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가창댐이 있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경북 청도군 각북면으로 넘어가는 산자락에 있는 골짜기이고요. 1954년 이승만 정부 시절 이 가창댐 축조 공사를 했고 1959년 준공됐습니다. 이 댐이 세워지면서 골짜기에 얽힌 사연은 또 잊혀진 거죠. 네. 그러면은 지난 70여 년간 유족의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웠겠어요. 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정부와 지자체, 유족이 함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경북 대구 유족회를 결성하고 진상규명과 조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 일어난 5.16 쿠데타로 유족회 간부들이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후 유족들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숨죽이며 살아왔고요. 이 연좌제로 고통받은 시간도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후 1987년 민주화와 함께 10월 항쟁을 폭동이 아닌 항쟁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고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으로 진실규명의 물꼬가 트입니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가 10월 대구 사건과 대구 보도연맹 관련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었다는 진상규명 결과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서 10월 항쟁 유족회가 결성됩니다. 유족회는 이때부터 많은 희생자가 나온 가창골에서 합동 위령제를 지냈고 2010년 3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책임을 인정한 뒤 정부 쪽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을 권고하면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구시의회도 2016년 7월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대구시도 예산 8억 5천억 원을 들여서 2018년부터 위령탑 건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희생자 위령탑도 세워졌죠? 네, 위령탑은 2020년 11월 세워졌습니다. 이 가창댐 아래 용계체육공원 벽에는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주리라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이 벽 앞에 위령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전까지는 10월 항쟁과 관련한 어떤 추모시설도 없었는데 74년 만에 위령탑이 세워진 거고요. 이 위령탑은 10월 항쟁뿐만 아니라 군위, 경주, 대구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대구 경북 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정리위가 권고한 총 6개 사건의 민간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항쟁 유족회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네, 10월 항쟁 유족회는 매년 대구 10월 항쟁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엽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령탑 준공 이후에는 탑 앞에서 열고 있는데요. 유족회는 10월 항쟁 진상규명특별법, 과거사 정리기본법 제정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유해 발굴, 추모공원 조성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위령제에서 최영희 10월 항쟁 유족회 이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미군정에 의해 학살된 지 올해로 76년이라며 자식들은 70년이 넘어도 아버지 재산날을 모르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또 대구 시민들은 킬링필드나 아우슈비츠는 알아도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가창골 학살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대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얼마나 원통하고 애통한 삶을 살아오셨을까 이해가 되네요. 유족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면요. 이 문영군 씨의 형은 한국전쟁 때 농사를 짓다가 낯선 남자들에게 불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였는데요. 당시 형은 결혼한 지 5개월이 채 안 된 22살의 젊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박서연 씨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한국전쟁 때 서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아버지는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 따라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사라진 영문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딸 셋을 두고 남편을 떠나보낸 어머니만 눈물로 지새웠다며 박서연 씨는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 국가의 사과를 받아 그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안타까운 사연들인데 2010년에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죠.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군과 경찰, 국가폭력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지만요. 다만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적용합니다. 이 신청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 때문에 유족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가 1000여 명 넘게 있었다는 진실규명이 이루어졌음에도 희생자에 대한 개별조사는 먼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해야 그 조사가 되는군요. 조사를 네,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해 발굴과 연계된 대구 형무소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신청된 진실규명 사건 60건 중 48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네, 유해 발굴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진실화해위는 실효성 있는 유해 발굴과 위원회 종료 이후 유해 발굴 사업이 지속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유해 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 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최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전국 6개 지역 7개소를 선정해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사단 측은 지형이 능선 쪽에 있기 때문에 장비 이동이 불편해서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총탄류는 한 번 이동이 됐기 때문에 희생지와 매장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지만 의복 등과 관련된 유류품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대구 가창골에서 진행 중인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 5월 24일 대구 경북 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유해 발굴 개토제를 열었습니다. 개토제가 열린 곳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0월 항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지점입니다. 이 지역의 매장 추정 유해는 30여구로 유해 매장 추정 구역은 150제곱미터가량인데요. 진실화해위는 약 6천만 원의 예산으로 6월 중 유해 발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유해 발굴은 용역을 맡은 선사문화연구원이 수행합니다. 자, 이번 유해 발굴의 의미와 또 남은 과제는 뭘까요? 한국전쟁 전후 대구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영희 10월 항쟁 유족회장은 우리의 한을 풀기 위한 일만이 아니다. 아버지들의 뜻을 이어받고 진실을 밝혀 교과서에 남김으로써 후손들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역사를 밝히고자 함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유족들의 한을 푸는 데도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발굴입니다.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면 나이, 성별 등을 파악하는 감식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 유해는 세종시에 마련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굴하는 면적이 그리 넓지는 않아서요. 그러네요. 네, 만약 유해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영역을 더 확장해서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예. 과거사는 정치의 최전선이자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하니까요. 따라서 이번 유해 발굴을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창골 학살 유해 발굴 73년 만에 첫 삽을 떴다는 소식과 또 우리의 남은 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대구 문화 오디세이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들려주실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뭔가요? 네,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시는지요?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네. 바로 의병의 날입니다. 아. 네, 의병의 날은 임진왜란 당시 우리 대구 출신의 곽재우, 홍위 장군으로 유명하신 곽재우 장군이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날인데요. 네. 그 날을 기념해서 의병의 날로 지정된 것입니다. 예. 오늘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달력 보니까 의병의 날이라고 네. 있네요. 대구가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발상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의병장이 먼저 등장을 해서 큰 의미를 전파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임진왜란이 아시다시피 1592년에 발발을 합니다. 당시 임난 의병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초기에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유생이라든지 향촌민 등이 조직한 민병입니다. 민병. 예, 그렇죠. 네. 임진왜란 발발 후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의병장 중에서 최초로 일으킨 의병장이 바로 대구 달성 사람 곽재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곽재우 장군은 홍위 장군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아주 신출을 기모를 한 작전을 세워서 승리를 참 많이 했는데요. 늘 전장에 나갈 때마다 붉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붉을홍 오더이자를 써서 홍위 장군이라는 별칭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대구 달성 사람 곽재우 네. 장군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곽재우 장군이 의령 사람으로 좀 알려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이유가 있나요? 네, 곽재우 장군은 태어난 곳이 경남 의령입니다. 그 약간 내막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태어난 곳은 의령이 이제 어머니의 친정입니다. 조선 시대에 이제 혼례에 관한 오랜 풍속에서 남귀여가라는 게 있습니다. 남귀여가라는 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 남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 집에 가서 의탁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집에서 혼인 생활을 시작하는 조선 시대의 어떤 전통적 혼인 풍속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당시의 혼인 풍속에 따라서 부친이 결혼을 한과 동시에 원래 사시던 현풍의 솔레마을을 떠나서 저가로 가서 살아서 곽재우가 의령에서 자랐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곽재우 장군의 의병 활동은 어떻게 전개가 됐습니까? 네, 1592년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알기 쉽게 양력 5월 24일인데요. 네. 통상 5월과 같은 이런 바쁜 농번기입니다. 왜냐하면 원해기철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통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우리 대구는 또 임남 8일 만인 양력 5월 31일에 도달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곽재우가 집안의 노비 10여 명과 함께 창의의 깃발을 들었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없으면 목숨을 부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이 바로 일어날 때이다 해서 그 주위에 많은 양반과 백성들이 따랐고 이틀 만에 이제 50여 명을 불어났고 네. 그 뒤에 의병은 한 2,000명 정도로 계속 구축이 유지되었습니다. 네. 곽재우 장군의 전투 중에서 유명한 전투는 뭐가 있나요? 네, 유명한 전투가 많습니다만 그중에 이 대구가 왜군의 진군로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 낙동강, 금호강 이 상당히 전투의 중심지가 되는데 홍위 장군의 전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는 정암진 전투입니다. 정암진 예, 전투. 이 전투는 의병이 최초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둔 전투예요. 와. 네, 그리고 조선 왕조 실록에 선조 실록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적들이 감히 정암진을 건너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은 곽재우의 공이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암진 전투 승리의 의미는 이 남강과 낙동강 유역을 지켜냄과 왜군의 전라도 진출을 그만큼 저지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곡창지대를 보존했고 또 우리의 군량미에 원활한 공급을 도와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병이 최초로 이렇게 일본군의 승리를 거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을 또 도왔다는 네, 것도 그렇게 되면 의미가 우리 있네요. 시민분들이 좀 이해가 쉽겠죠. 그러네요. 곽재우 장군의 묘소가 대구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 풍속에 따라서 경남 의령에서 하셨지만 뿌리가 대구 달성이죠. 그래서 묘소도 달성군에 있는 구지면에 있습니다. 또 유언에 의해서 묘소를 지나치게 평범하게 해달라. 내가 죽거든 구덩이에 묻기만 하고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해서 상당히 평범하게 되어 있죠. 그렇군요. 곽재우 장군을 기리는 공간도 가까이에 있다면서요? 네, 우리 시민들이 자주 가는 바로 망우당 공원에서 이 망우당이 곽재우 장군의 호입니다. 예. 우리 일반 시민분들은 이제 홍위 장군의 홍위가 호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홍위는 별칭이고요. 망우당의 뜻은 근심을 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망우당 공원에는 우리 대구시가 호국 충절의 명소로 많은 임난 의병 기념관 등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곽재우 장군의 호가 망우당이라는 네.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날 곽재우 장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 곽재우 장군은 일단 사회 지도층이었고요. 또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집안이 부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유했는데 네. 별난을 들은 뒤로 재산을 모두 내어서 흩어진 병사들을 모았다라고 선조 실력이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곽재우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대표적인 것은 청변이다. 네. 전 재산을 의병을 꾸리고 운영하는 데 내놓고 또 그 뒤에도 청렴한 삶을 이어갔다. 그래서 나라 은혜를 갚아서 전 재산을 털어서 창의했다 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떤 표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라가 없으면 개인도 있을 수 없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한말 최초 의병장도 대구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말이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기 전에 1895년 8월에 명성황후가 시해됩니다. 을미사변이죠. 예. 이 을미사변 이후에도 대구 달성 출신의 문석봉이 최초로 을미 의병을 일으킵니다. 이 을미 의병 자체 문석봉이 일으킨 이 의병 자체는
전국적으로 한말 최초의 이제 의병이 최초이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예. 상당히 의의가 큰 그런 의병 활동이었죠. 자, 임진왜란과 한말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등장한 의병장이 대구 출신이 많다는 게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데요. 예, 여기 상당히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임진왜란 당시에 많은 부분에서 홍위장군 곽재호가 먼저 거병을 했고 한말에 또 가장 많이 먼저 거병을 한 문숙군 장군 생각을 해보면 최초라는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최초의 어떤 옳은 일, 창의적인 일을 함으로써 특히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솔선수범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요. 예. 이처럼 대구 경북 출신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등장한 의병장이 많았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고 네. 또 후손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선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전에 망우당 공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망우당 공원을 보시면 우리 대구가 호국의 도시입니다. 예. 곽재호 장군의 동상도 있고요. 또 그때 많이 활동했던 임난 의병들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했던 조양회관이 거기에 있고요. 또 6.25 전쟁기에 참전한 그 기념탑과 같은 부분들이 우리 대구의 호국 자원들이 거기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렇습니다. 공원이라고는 생각을 네.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망우당 공원에 대한 망우당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알려주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네. 차라리 홍위 호국 공원이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시민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게끔 한번 접근해 보는 부분도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접근성이 좀 더 쉽도록. 그렇죠. 예. 시민분들이 일단 알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가면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보태자면은 우리 대구를 딱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임난, 한말, 의병 활동을 제가 오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기에도 최후 보루였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일제로부터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으킨 최초의 주권 수호 운동인 국채보상운동도 대구고 그럼요. 또 민주화 운동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2.28 민주운동도 우리 대구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구국운동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예. 이러한 호국 자원과 연결시켜가면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지역이 외침이 있을 때마다 의병을 일으키고 또 목숨을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호국의 도시라는 점 깨닫게 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늘은 6월 1일, 6월의 시작인데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공로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국가보훈처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추모의 기간,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감사의 기간, 21일부터 30일까지는 화합과 단결의 기간으로 나눠서 기간별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결식아동들이 배달앱을 통해 비대면 주문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비대면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이 운영됩니다. 아동급식 카드로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이 가능하도록 한 건 전국에서 첫 번째 시도인데요. 대구로 앱에 회원 가입을 하면 급식 카드를 사용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고 쿠폰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번 플랫폼 운영을 통해 그동안 문제되었던 결식아동의 낙인감이 해소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기대합니다.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 돌봄을 24시간 제공하는 센터인데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회 입소할 경우 최대 7일까지 연간 30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문의는 대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혹은 긴급돌봄센터로 부탁드립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가 제20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앞두고 얼리버드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는 20주년을 맞아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티켓 할인 이벤트는 6월 20일 자정까지 3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메인 오페라 좌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 수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 서울 지역에 위급 재난 문자가 온 사건이 있었죠. 대피령 문자가 왔는데 대피소가 어디인지 몰라 당황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위급 상황 시에는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대형 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지하시설로 대피해야 합니다.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을 다운받으면 인근 대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대구 남구청이 지난 4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부서의 70%가 민원인들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듣는 반말과 욕설은 일상 업무로 봐야 할 만큼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와 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법 처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까 이 악성 민원인을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이라지만 이들도 누군가의 귀한 부모이고 아들, 딸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